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저도 여러가지 일들이 되게 많았던 한 해 같았습니다. 새로운 책도 나왔고 또 그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강의도 많이 다녔고요. 올해는 참 여러가지 일 때문에 많이 바빴던 한 해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가지 일로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이 지치고 힘들 때가 올 것 같은데요. 그럴 때마다 조금 텀을 두고 여러분을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저도 중간중간마다 제가 바쁘게 일을 하면서도 그거를 좀 놓을 수 있는 저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을 보다 보면은 너무나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자신을 다 희생을 해서 자신을 녹아낸다고 얘기하죠. 자기의 몸을 불살라서 뭔가를 완성하고 뭔가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대부분 하시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인생을. 근데 과연 그걸 얻어냈을 때 여러분들이 그만큼 만족을 할까? 또 그 대가로 여러분의 건강을 잃었을 때 그 건강을 잃을 만큼의 만족한 결과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조율해 가면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행복도 누려가면서 또는 이룰 수 있는 성취감도 이뤄가면서 이 두 가지를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은 과거에 좀 하다 말았던 댓글 리뷰를 좀 하고요. 다음에는 연이어서 북 리뷰를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진행할 댓글 리뷰는요. 최근 제가 올렸던 영상 3편 있죠. 닥터덕의 북토크 강의 풀 영상하고 내 몸은 공장이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세포리스 5번째 북 리뷰 그 영상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좀 골라서 먼저 해볼게요. 첫 번째는 오염된 해조류에서 독성분을 제거할 방법은 없을까요? 제 강의에서 보면은 육지에서 쏟아내는 오염물질이 다 바다로 가다 보니까 이 바다는 어쩔 수 없이 그 오염물질을 받아서 자정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육지에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해조류가 그 일을 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김이나 미역이나 톳이라든지 다시마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좋은 식재료이긴 하지만 여기에 오염되어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이걸 너무 많이 먹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독이 내 몸에 쌓이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거를 좀 줄여서 먹든지 또는 간헐적으로 좀 텀을 둬서 먹으면은 그 정도로 많이 쌓이지 않는데 대놓고 열심히 먹었던 분들 중에서 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양의 죽음속이 쌓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궁금한 거는 해조류가 좋은 식재료이긴 하니까 이 오염된 식재료를 어떻게 프로세스 하면은 독성 성분을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건 저도 궁금한데 이거를 프로세스해서 독성이 빠진 상태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발하거나 하시는 분들이면 되게 좋은 인포메이션이 될 것 같은데 없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모든 해조류가 다 오염됐다라는 구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어디에는 또 청정 지역에서 채취한 거는 또 깨끗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고 있는 해조류가 건강한지 아닌지 궁금하시면은요. 한 일주일 정도 열심히 먹은 다음에 그 다음 주 병원에 가셔서 피를 뽑아서 검사하시면 됩니다. 그럼 검사 보내면은 얼마 되지 않은 그 비용으로도 내 몸에 지금 먹었던 음식 속에 있는 오염물질이 얼마만큼 들어와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이게 더 제가 볼 땐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식재료를 다 보내서 이 식재료를 검사하는 어떤 검사 기관에서 여기 안에 얼마만큼 오염물질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더 비용이 많이 들어요. 더 심플한 거는 내 몸속에 있는 피를 통해서 들어온 양을 측정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한 비용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오염물질에 노출이 잘 안 됐다고 가정을 하고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식재료가 오염됐는지 궁금하다 하면 일단 베이스 검사는 되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노출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떤 식재료를 먹었을 때 얼마만큼 오염됐는지 궁금한 경우라면은 거의 일주일 정도를 먹은 다음에 재검사해서의 차이를 본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일 것 같아요. 일단 확인은 그렇게 하시고 제거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쌓여져 있을 때는 바깥으로 빼는 킬레이션 치료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중금속마다 하는 방법이 좀 다르고요. 또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서도 다르고 확인하는 방법도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거는 유튜브 상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한테 가르쳐야 될 기본적인 덕목이 되겠죠. 이건 다 알고 계셔야지 이 검사를 통해서 환자를 어떻게 프로세스해서 치료해 갈 것인지를 정리하겠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이제 다 체계화되어 있어야지 그냥 대충 왔으니까 치료하고 말고 이게 아니라 어떤 플랜을 갖고서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리베린을 먹으면 변이 묽어지다가 설사를 해서 먹다가 중단했어요. 계속 먹으면 설사를 안 할까요? 어떤 분들은 베리베린을 줬더니 저한테 와서는 원장님 이거 먹고는 변비가 심해서
물어서 못 먹겠어요 하는 분이 있고요. 지금 이분은 이걸 먹었더니 변이 묽어진대요. 재밌죠? 어떤 분들 예를 들어서 10명을 제가 베르베린을 처방해서 드시라고 얘기하면은 8명 정도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1명 정도는 변비 때문에 못 먹겠어요. 그 중에 1명 정도는 변이 묽어져서 못 먹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차이가 생길까요? 그거는 이것 때문입니다. 베르베린이 하는 기능 중에서 제가 얘기할 때 3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죠. 그 2가지 기능은 차치하고 지금 얘기하는 건 장이니까 장내 미생물의 어떤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모든 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내 미생물에 따라서 어떤 균은 베르베린을 넣으면은 그 미생물은 더 증식을 해요. 어떤 미생물은 베르베린을 넣으면은 억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환자분의 장 상태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검사를 해서 이분 장 상태에 이 베르베린을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으면 저는 이 베르베린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통해서 추천하는 거지 무조건 환자가 왔는데 당신은 지금 장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걸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의학도 과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영양제 고르듯이 이거 다른 분 먹었더니 좋으니까 한번 드세요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명심하시고 혹시라도 먹었는데 장의 변화는 크게 없이 뭐 다른 건 좋다 하면은 저는 혈당 조절하고 콜레스테롤 조절 그 2가지 이펙트만 갖고도 베르베린은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먹는 것들을 반대하진 않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변에 변화가 있는 분들한테는 일단 중단하는 걸 권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검사 후에 자기 장 상태에 맞는 장 관리를 받는 게 정답이겠죠. 그 다음에 뚱이 아빠님이 올리셨는데 제 책을 모두 읽으셨대요. 감사합니다. 최근 하버드 정신의학과 교수 브레인 에너지라는 책에 정신질환과 대사질환은 모두 같은 뿌리며 미토콘드리아 대상 이상이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계시네요. 기능학적 관점과 동일하다고 느껴지는데 선생님이 이 책도 한번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까지는 아직은 못 읽었는데 일단 이 제목이 의미가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왜냐면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을 이루는 공장이 미토콘드리아거든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수많은 일을 하는데 제일 대표적인 일이 결국에는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손을 움직이고 이 모든 게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 세포 내에 미토콘드리아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중요하죠. 이 공장이 잘 돌아가면 문제가 없는데 얘가 잘 안 돌아가면은 대사가 안 돌아가는 거니까 에너지가 잘 안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피곤하기도 하고 몸이 잘 안 돌아가죠. 그럼 그 기능이 잘 안 돌아가면 세포가 또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도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펑션이 떨어지면서 생긴다라고도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대사질환인 거죠. 암도 대사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모든 게 다 대사질환이듯이 이게 다 연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알아셔야 될 게 여러분의 몸이 만들어질 때 제가 북토크 강의에서도 했는데 세포가 만나서 우리 몸이 이루어졌다고 보통은 환상을 갖고 있잖아요. 착각일 수도 있고 환상일 수도 있는데 의사들도 별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의사들도 있을 거예요. 여자한테 받은 세포 하나, 남자한테 받은 세포 하나가 만나서 이게 하나의 세포가 된 다음에 분화해서 하나의 인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실제 그렇지 않죠. 세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세포 안에 완벽한 세포죠. 난자 세포입니다. 난자 세포 안에는 핵도 있고 미토콘드리아 있고 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세포에 갖고 있는 모든 구성성분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자는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핵밖에 없어요. 그럼 얘가 뚫고 들어와서 앞에서 핵이 딱 나와서 그게 여기 있는 난자의 핵과 만나서 핵과 핵이 만난 상태에서의 유전자 조합이 딱 이루어져서 정확한 인간의 유전자의 개수가 완성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세포가 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라는 거는 엄마한테서 받은 거예요. 아빠한테서 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아빠는 핵밖에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한 민족을 이루고요. 한 나라에 제대로 된 어떤 건강을 전가해주는 역할을 할 때 있어서 여성의 건강이 정말 중요해요. 여성이 건강해야지 그 자녀들한테도 그 모든 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보면은 유대인들하고 그쪽 계통의 사람들은 뭘 따르냐면은 모계를 따라요. 우리는 부계를 따르잖아요. 재밌게. 아빠의 국적을 따라서 모든 게 결정돼요. 성도 그렇고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든지 유대인들의 주된 룰은 아빠는 다른 나라 국적에 상관이 없어요. 아빠는 상관이 없는데 모계가 유대인이 아니면은 그 자녀들 유대인으로 쳐주지 않아요. 그게 내가 볼 때는 이 모든 게 다 합쳐진 의미가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이건 차치하더라도 미토콘드리아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여성들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하고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하고 싶고,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은 메티폴레이트 엽산을 사려고 보니 해외 직구가 대부분인데 우리나라 시중 제품들은 거의 활성형 엽산이라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멀티비타민 안에는 엽산만 먹다가 따로 챙길까 했는데 직구로 드시나요? 이분이 물어보는 의미는요, 우리나라의 법을 지금 제대로 좀 수정을 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이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해결해 주는 게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건데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나라 법상 비타민 B군을 활성형으로 쓸 수 있게끔 허가해 준 게 메티폴레이트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최근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거조차도 허용을 안 했어요. 그 얘기는 표시도 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 이걸 만들어서 제조해서 판매도 할 수 없었어요. 웃기지도 않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자유롭게 풀어서 모든 B군의 활성형을 만들어서 그냥 아무나 다 랜덤하게 자기가 원하면 사서 먹을 수 있게끔 다 열어놨어요. 뉴트리셔널 쪽을.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거를 갖다가 함부로 다 막아가지고 못하게 만든 거예요. 아예 만들지도 못하게. 그래서 결국에는 직구에서 수입해서 먹든지, 지금 이제 좀 풀리고 있는 게 겨우 메티폴레이트예요. 너무나 재밌는 거는 여성들한테 이 폴레이트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 전까지는 이게 안 풀렸을 때는 뭘 줬겠어요? 폴릭 액시드를 줬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거는 그 애들을 다 죽이는 건데, 내가 볼 땐 잘못 주면은 MTHFR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들한테 이 폴릭 액시드를 주는 거는 그 자녀를 죽이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도 그냥 무지한 사람들은 모르니까 먹는 거고, 의사들도 모르니까 그냥 엽산 드세요라고 그냥 보내버리죠. 그러면 환자가 뭘 알아요? 잘 모르니까 엽산인가 보다 하고 사 먹는데 그게 폴릭 액시드예요. 근데 오히려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은 그걸 먹으면 더 나빠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MTHFR 유전자 변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큰일 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갈수록 요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많은 아이들이 뭐 자폐부터 시작해서 오티즘 또는 뭐 ADHD 이런 환자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점점. 갈수록 더 많아질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유전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대사질환까지도 다 이 메틸레이션 장애 때문에 오는 병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엽산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무조건 활성형 엽산인 메티폴레이트를 먹는데 요즘에 풀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는 일반적인 복합 영양제 안에도 엽산만큼은 역시 메티폴레이트가 들어있을 건데 그래도 확인은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산부는 더 중요한데 임산부 영양제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일단은 유전적인 변이가 있든 없든 간에 기본적인 영양제는 메티폴레이트를 드시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낫고요. 만약에 그 임산부가 MTHFR 유전자 변이가 하나가 있다 또는 두 개가 있다 이러면은 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가 있을 때는 그 기능 자체가 한 60%까지 떨어지고요. 두 개의 변이가 있을 때는 20%까지 떨어져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죠.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를 잘 이해를 못 하는데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내 몸에서 그 메티폴레이트가 일을 해야 되는데 정상 있는 10개가 나와서 일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유전자 변이가 하나 있는 사람은 6개만 나와서 일을 한다. 유전자 변이가 2개 있는 사람은 2개밖에 없는 거야. 일할 일꾼이. 그러면 일을 제대로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DNA, RNA 발현이 안 되니까 세포가 분화되면서 조직을 만들 때 제대로 못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삐리하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심장 판막에 기형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척추 측만이 진행된다든지 또는 수두증이 생긴다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언창에도 생길 수 있고요. 또는 뭐 척추 라인에 물혹이 생기기도 하고요. 뭐 별의별 병이 다 생기죠. 근데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재밌게도 태어났는데 손가락도 다 정상이고 몸도 멀쩡해 보이는데 크면서 애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도 엄마가 갖고 있는 유전자를 반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애기도 태어났을 때 관리가 잘 안 되고 제대로 된 메티폴레이트를 보충해 주지 않으면은 그 애도 계속 성장하면서 뭔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만들 때도 그 폴레이트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엄마가 안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요. 당연히 애가 이상해지죠. 맨날 아프고 병원 가면서 병치료하겠죠. 그래서 임산부는 전 항상 애를 뱃속에 갖고 있을 때도 중요하고요. 애를 태어나게 한 다음에 엄마가 모유를 통해서 전달해 줄 때도 필요하잖아요. 그럼 애는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태어나서도 돌될 때까지도 뇌 발달은 계속 진행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임산부한테 꼭 먹으라고 얘기하는 게 DHEA하고 EPA가 들어있는 오메가3 있잖아요. 이게 성장기 아이들한테는 뇌 발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임신 중에도 엄마는 먹어서 태반을 통해서 애한테 넘겨줘야 되고 애가 태어난 다음에 돌될 때까지도 열심히 저는 그 오메가3를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꼭 먹여야 된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 사야죠. 오염되지 않은 걸로 해서. 그래서 그렇게 먹이시는 걸 추천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 의사들이 좀 반대할 수도 있는 요오드. 요오드도 연구를 해보면은 어느 지역은 요오드를 풍부하게 먹는 식단을 갖고 있는 원주민이고요. 어느 지역은 요오드가 전혀 먹을 수 없는 원주민이 있을 때 그 자녀들을 다 검사해봤더니 그 IQ 차이가 10이
이상이 나는 거예요. 요오드가 결핍하게 되면은 아이들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큰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일주일에 하다 못해 2회 정도의 12.5mg을 먹는 걸 저는 권할 것 같아요. 임산부들한테도. 그 외에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는 폴레이트인데 메티폴레이트가 필요하고요. 저는 이제 유전자 검사를 다 한 다음에 그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폴리닉 액시드까지도 줍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명심하세요. 폴레이트는 4종류가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 폴레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양제로 만든 합성 엽산인 폴릭 액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활성형 형태의 엽산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메티폴레이트 또는 폴리닉 액시드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활성형 엽산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떤 경우는 다 필요하고요. 어떨 때는 저는 이제 그냥 일단 메티폴레이트 용량을 늘려서 주기도 하는데 일단 임산부 얘기니까 임산부는 최소 이 합성형 엽산이 2mg에서 3mg까지도 충분하게 들어가 주는 게 맞다.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 큰 성인이 먹는다면은 뭐 한 1.5mg이나 1.2mg 정도 먹어도 뭐 크게 부족하진 않겠지만 풍성하게 먹는다고 해서 손해볼 건 없는 영양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이분은 밴쿠버에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캐나다. 겨울이 길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자주 흐리겠죠. 그 날씨가. 그래서 위도가 높다 보니까 비타민들을 제대로 합성할 수 없는 나라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한국에 왔는데 신경 내분비 종양을 발견했대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비타민 D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분이 평균 매일 1500IU에서 2000IU를 3년 정도 매일 섭취하셨대요. 제 강의를 좀 봤다 하면은 저게 얼마만큼 낮은 용량인지 아실 건데 일단 저는 우리나라 위도죠. 36도인가요? 우리나라 위도에 맞는 제가 권하는 레벨은 제가 러프하게는 그냥 기본적인 5000IU를 권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요. 근데 이분은 지금 그거보다도 더 높은 위도에서 사시는 것 같은데도 2000밖에 안 드셨으니까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올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먹는 양만 갖고 얘기하시는데 제 비타민 D 강의가 되게 많거든요. 이거 다 보시면 답은 거기 다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정리하면은 먹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몸에서 비타민 D가 충분하게 필요한 양만큼 서플라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본인 몸에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그게 부족해서 암까지 걸렸는데 유일하게 암을 예방하는 비타민이 비타민 D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비타민 D를 한참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혈중 레벨이 얼마인지도 아셔야 되고 그 혈중 레벨이 내 몸에 충분하게 필요한 만큼에 들어갔는지도 확인하셔야죠. 이런 거는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증상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셔서 기능의학자를 만나야지 그걸 확인받을 수 있지 일반 의사들은 솔직히 비타민 D에 대한 큰 관심이 없어요. 그냥 검사해놓고 조금 낮으면 영양제 드세요. 이게 다인 거예요. 얼마나 먹어야 되고 또 얼마만큼 높여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스스로가 공부를 하세요. 제가 올린 영상 공부 다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의사들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비타민에 대해서 머릿속에 갖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되지 뭐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본인 관리를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댓글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